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걱정하는 말로 시작한다. 참 안 됐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정말 힘들겠다. 가족들은 괜찮을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진심, 어린 염려로 가득하다. 얼굴, 표정도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진다.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한다. 그런데 말이다. 그 걱정 아래, 그 안타까움 밑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말로 꺼내지 못하는 어떤 감정,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안도감이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의 상황보단 낫구나. 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적어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됐으니 다행이다. 그대여, 그리고는 조심히 감사가 올라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걱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편안해지던 그 이상한 순간을 말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낀 직후 급히 그것을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우리는 이 이중성 속에서 산다. 표면에서는 타인을 걱정하고 깊은 곳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겉으로는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속으로는 그 성공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싶지만 마음속에서는 선하지 못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만 그런 것 같아서, 나만 이렇게 못된 사람인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말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꼭꼭 숨긴 채 홀로 죄책감을 사귀며 살아간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도덕적 판단도 아니었다. 다만 관찰이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기록이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그는 인간의 마음을 해부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저 사실을 말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당시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와 이성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 인간도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 믿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욕망과 비교, 질투와 경쟁이 있다고 폭로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외면했다. 너무 어둡고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이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는 것을, 그가 본 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표면적인 도덕과 예의 아래 숨겨진 우리의 실제 마음을 그가 정확히 포착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드러낸 인간의 본성, 우리가 평생 숨겨온 그 감정들, 비교하고 질투하고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것이다. 왜 우리는 그러는가?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우리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일 뿐인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본성에 갇혀 평생 불안과 비교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 오늘날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뇌는 정말로 자동으로 비교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이득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고. 경쟁자의 실패를 볼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말이다. 특히 그대와 같은 나이,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비교가 가장 날카롭게 다가오는 때다.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지금 뒤처져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경주가 끝났다. 결과가 나왔다. 누구는 임원이 되었고, 누구는 그러지 못했다. 누구는 재산을 모았고, 누구는 그러지 못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다. 누구는 자녀가 잘 되었고, 누구는 걱정이 많다. 누구는 부부 사이가 좋고, 누구는 외롭다. 이 명확한 차이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안도한다. 남들보다 나을 때는 잠시 숨을 쉬고, 남들보다 못할 때는 숨이 막힌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해법도 제시했다. 비교를 멈추라고,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보라고,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찾으라고 말이다.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길을 탐색할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에서 시작하여 그의 비극적인 삶이 어떻게 이런 철학을 낳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힌 비교의 메커니즘을 알아볼 것이다. 니체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다른 관점들도 함께 들어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것이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발걸음들이다. 이 여정이 때로는 불편할 것이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야 하니까. 우리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정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인생의 균형과 통찰을 함께 하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란다. 그것은 그대의 삶을 그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불편하지만 우리를 해방시킬 진실을 함께 마주해보자. 어느 동창회 자리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까지 정리했다는 소식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친구였다. 고급 차를 타고 다녔고, 해외여행 사진을 자주 올렸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안타까워했다. 참 힘들겠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가족들은 괜찮으려나? 그런데 그중 한 사람,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 안도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 동기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먼저 승진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연봉도 더 높았다. 그대는 그 동기를 볼 때마다 움츠러들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동기가 큰 실수를 했다. 중요한 거래처를 잃었고 책임을 물어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대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이제 나만 뒤처진 건 아니구나. 나도 괜찮은 편이구나 하는 안도감이었다. 입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편안해지는 그 순간. 남들이 잘 될 때는
불안했다가 남들이 어려워질 때 안심한 그 감정.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착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 감정을 숨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혼자 마음속 깊이 묻어둔다. 마치 그 감정이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려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하고 말이다. 55세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부부는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낀 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혼자 숨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나뿐인 것 같아서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선하고 착한데 나만 이렇게 못된 사람인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것을 정면으로 말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다. 그는 우리가 숨기고 있던 것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드러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불편했는가? 아니면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는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가 숨기고 있던 것을 꺼내놓는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준다.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준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 돈도 교육도 기회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남달랐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파티장에서도 그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보았다. 사람들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그 성공이 얼마나 더덥는지를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라고 불렀다.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동안 자신은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믿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와 이성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인간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낙관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성이 아닌 의지를 발견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을 보았다. 그가 본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곧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존재였다. 이 과정에는 끝이 없었다. 아무리 많이 얻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만족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고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어도 곧 지루해져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고 말이다. 이런 철학은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 어둡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강의는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강의하던 헤겔의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지만 쇼펜하우어의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맞았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의 철학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표면적인 낙관 뒤에 숨은 실제 인간의 모습을 그가 정확히 보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그가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해 한 말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질투, 시기, 비교, 경쟁 같은 것들 말이다. 다른 철학자들이 외면하거나 넘어갔던 것들을 그는 정면으로 다뤘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그의 말도 그중 하나였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했을까? 아니면 인간을 비난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숨기고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다.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진단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저 사실을 말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시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였다. 살롱을 열어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모았고 소설을 써서 인기를 얻었고 사교계의 중심에 섰다. 화려하고 사교적이고 낙관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적어도 쇼펜하우어에게는 그랬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들의 어두운 기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 고 닥쳤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사랑을 원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밝게 웃으려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어머니의 손님들 앞에서 똑똑한 아들 노릇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을 잃어갔다. 진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겨야 했다. 가면을 써야 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냈다. 어둡고 비관적이고 진지한 자신을 말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거부했다. 1814년 26살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파이마르에 있는 어머니의 집이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었다. 이해받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화해가 아니라 파국이었다. 대화는 곧 다툼이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철학을 비웃었다. 그렇게 어둡게 살면 뭐하냐?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들은 상처받았고 방어했고 결국 폭발했다. 그날 어머니가 한 말을 쇼펜하우어는 평생 잊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너를 참을 수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유명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상관없겠지. 이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가 아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짐이라고 말한 것이다. 26살 청년에게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그날 어머니의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20여 년 동안 그들은 만나지 않았다. 이 경험이 쇼펜하우어를 만들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 어머니에게 거부당한 아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람.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여기서 그의 철학이 나왔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그는 이해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 관계에 대해 비관적이 되었다.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고 그 세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는 또 다른 것도 배웠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공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여겼다. 어머니는 성공한 작가였고 사교계의 스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반면 아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철학자였고 외로운 사람이었고 세상과 불화하는 존재였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관찰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안도했다. 자신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괜찮다고 느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후에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철학 전체에 어머니와의 경험이 스며들어 있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통찰, 사랑의 조건성에 대한 이해, 타인을 통한 위안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처에서 나왔다. 상처는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고통은 그에게 인간을 보는 눈을 주었다. 사랑받지 못한 경험은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었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 이미 거부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었다. 그에게는 지킬 체면도, 유지할 관계도, 얻을 인정도 없었으니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상처가 통찰을 낳았고, 고통이 진실을 드러냈고, 거부가 자유를 주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은 진실을 말하는 철학자가 되었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이었다. 그대여,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이해한다. 내가 빠른지 느린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한다.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뇌가 자동으로 하는 작업이다. 누군가를 보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이것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끝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가진 것에 달려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가 가진 것에 달려 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느낀다. 차이는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이다.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으면 부자라고 느끼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난하다고 느낀다. 60세 정 씨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정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자녀들도 잘 자랐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었다. 하지만 정 씨는 행복하지 않았다.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 중에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다.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동창회에서 옛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순간 정 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갑자기 자신의 삶이 괜찮아 보였다. 안정적인 중소기업이라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무엇이 바뀐 걸까? 정 씨의 삶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여전히 같은 수입이 있었다. 바뀐 것은 비교 대상이었다. 자신보다 잘된 사람 대신 자신보다 못된 사람을 보게 되자 갑자기 행복해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안심하지 못한다. 항상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비교에는 끝이 없으니까.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명확히 봤다. 우리는 그때 위안을 얻는다고 말이다. 57세 강 씨의 경험이 이것을 보여준다. 강 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취업도 쉽지 않았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뒤처져 있었다. 학부모 모임에 갈 때마다 강 씨는 위축되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 자랑을 했다. 어느 대학에 갔다.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자녀가 명문대에 간 한 집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방에만 있다는 것이었다. 공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고 했다. 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우리 아들은 비록 명문대는 못 갔지만 건강하고 밝다는 것이 감사하다. 좋은 대학보다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우리는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남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 남들이 실패할 때 우리의 실패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가 자동으로 하는 비교의 결과다.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했던 먼 과거의 유산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이렇게 작동한다고 관찰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비교의 구조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을 보며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워하고, 끊임없이 남의 불행을 통해 일시적 위안을 얻는다. 이 과정에는 평화가 없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 우리는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답을 제시했다. 비교를 멈추라고 말이다.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보라고 말이다.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찾으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 평생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뇌과학은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뇌는 정말로 자동으로 비교를 한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남들이 우리보다 적게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같다. 선조체라는 부위다. 이곳은 보상과 만족을 처리하는 곳이다. 즉, 우리의 뇌는 실제로 무언가를 얻은 것과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둘 다 똑같이 만족을 준다. 아니, 어떤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이득보다 더 큰 만족을 주기도 한다. 한 실험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5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5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신이 4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3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를 선택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했다. 절대적으로는 적게 받지만 상대적으로는 우위에 서니까 말이다. 뇌 영상을 보면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를 때 보상 중추가 더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만족했다. 덜 받으면서도 더 행복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았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행복은 정말로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관찰한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의 불행을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랍게도 비슷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경쟁 상대가 실패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보상 중추가 반응한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말이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이것을 실험했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쟁 상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경쟁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많은 참가자들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그 경쟁 상대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반응이 강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불렀다.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독일어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이다. 우리의 뇌가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그럴까? 진화 심리학이 답을 제시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작은 무리 속에서 살았다. 그 무리 안에서의 위치가 생존과 번식에 결정적이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자원을 얻었고, 더 좋은 짝을 만났고, 더 안전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진화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것이 자동 반응으로 고착되었다. 경쟁 상대가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상대가 잃으면 나는 이득을 본다. 그래서 뇌는 이것을 보상으로 인식한다. 56세 윤 씨의 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 씨는 직장에서 같은 팀에 있는 동료와 경쟁 관계였다. 둘 다 팀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동료가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 그 순간 윤 씨의 마음에서 여러 감정이 올라왔다. 안타까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느껴졌다. 윤 씨는 이것을 느끼고 자신을 자책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뇌과학은 말한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말이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와 관련된 물질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리고 실제로 얻으면 더 많이 분비된다. 그런데 상대적 우위에 설 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남들보다 나을 때, 남들이 나보다 못할 때, 우리의 뇌는 보상을 받은 것처럼 반응한다. 도파민이 나오고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은 의식적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동 반응이다. 뇌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위협 반응이 일어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마치 실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한다. 왜냐하면 진화적 과거에는 무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실제 위험이었으니까. 낮은 위치에 있으면 생존 확률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한다. 60세 이 씨는 은퇴 후 이런 경험을 했다. 친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연금 이야기가 나왔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는지가 화제였다. 이 씨의 연금은 평균 정도였다.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신보다 많이 받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졌다.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가? 나는 노후가 불안한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적게 받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씨의 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비교 대상에 따라 감정이 달라졌다. 이것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다. 절대적 상황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 뇌는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메커니즘의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무리에서 살지 않는다. SNS를 통해 수만 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을 보게 된다. 우리의 뇌는 이것을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작은 무리 안에서 몇십 명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해야 한다. 이것은 뇌의 과부하를 일으킨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으니까.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행복해 보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일상화된다. 뇌과학이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과도한 비교는 문제라는 것이다.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대여, 인생에서 40대 후반부터 60대 이후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시기다.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비교는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59세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씨는 중견 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 중 몇 명은 임원이 되었고 한 명은 사장까지 올라갔다. 한 씨는 그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실패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임원이 된 동기가 건강 문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했고 이제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였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임원은 못 됐지만 건강하게 은퇴했으니 감사해야겠구나. 이것이 우리 세대가 느끼는 비교의 특징이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다. 지금은 뒤처져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경주가 끝났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비교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63세 송 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송 씨는 자영업을 했다.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았다. 자녀들도 대학을 보냈고 집도 한 채 마련했다. 하지만 동창회에 가면 마음이 불편했다. 친구들 중에는 큰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비싼 옷을 입고 해외 여행 이야기를 했다. 송 씨는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 중 한 명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빚이 많아서 집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송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오랜 친구가 힘들다니 안타까웠다. 하지만 솔직히 다른 감정도 있었다. 그동안 느꼈던 열등감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큰 사업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안정적으로 살았으니 나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세대가 특히 비교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자랐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했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결산을 하는 시기가 왔다. 돌아보니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비교가 더욱 또렷하게 다가온다. 특히 은퇴 전후의 시기는 비교가 심해지는 때다. 58세 조 씨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준다. 조 씨는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 같은 회사의 동료들 중 누구는 일찍 은퇴했고, 누구는 정년까지 남았다. 누구는 많은 퇴직금을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 조 씨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불안해했다.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나는 잘한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물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면 안심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자녀 문제도 큰 비교 대상이다. 57세 임 씨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의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주까지 나왔는데 임 씨의 딸은 혼자 살고 있었다. 친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가 나왔다.
임 씨는 그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왜 우리 딸만 결혼을 안 하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의 자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갈라섰다고 했다. 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결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딸이 신중한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 문제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 60세 홍 씨는 당뇨가 있다. 약을 먹고 식이요법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 친구들 중에는 아무 병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 홍 씨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다. 하지만 최근에 그 건강하던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홍 씨는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비록 당뇨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친구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물론 친구가 아프다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 관계도 비교된다. 62세 장 씨는 배우자와 자주 다툰다. 성격 차이로 갈등이 많다. 친구 중에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 씨는 그런 부부를 볼 때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후회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이 좋아 보이던 부부가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이 터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장 씨는 놀랐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던 부부도 속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다시 봤다. 비록 자주 다투지만 그래도 함께 살고 있다. 헤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었다. 재산도 비교의 대상이다. 63세 권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노후 자금도 조금 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친구 중에는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일찍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한다. 권 씨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 나도 그때 샀더라면, 나도 투자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나가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렸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권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많이 가진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적게 가졌지만 빚이 없고 편안하니 괜찮구나 하고 말이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비교다. 직장, 자녀, 건강, 부부 관계, 재산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면 불안하고 남들이 어려우면 안심한다. 이것을 느끼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나쁜 사람일까? 못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인간일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이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 중 하나였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이안을 얻으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교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봐도 안정이 오지 않는다. 56세 백 씨의 경험이 이것을 보여준다. 백 씨는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기뻤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가 부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백 씨의 승진은 초라해 보였다. 절대적으로는 성공인데 상대적으로는 실패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우울했다. 몇 년 후 백 씨도 부장이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기쁠 줄 알았다. 하지만 또다시 비교가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은
임원 승진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또 부장 승진이 작아 보였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이다. 끝이 없다.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단계가 보인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항상 위를 보게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다. 그는 이렇게 썼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자는 더 부자와 비교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서 씨가 이것을 경험했다. 서 씨는 중산층이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저축도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이다. 하지만 서 씨는 불안하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부족해 보인다. 반면 서 씨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서 씨보다 가진 것이 적지만 서 씨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하게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같은 조건이어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비교가 만드는 또 다른 문제는 진정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교하느라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 57세 안 씨의 경우가 그랬다. 안 씨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승진을 비교했고, 결혼 후에는 자녀를 비교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씨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 적이 있었나? 항상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왔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안 씨는 사실 음악을 좋아했다. 젊었을 때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포기했다.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다.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되어서 안 씨는 후회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볼 걸. 남들 시선을 덜 의식하고 내 길을 갈 걸 하고 말이다. 비교하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교는 또한 관계를 망가뜨린다. 우리는 비교하느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직 나와의 비교 속에서만 본다. 62세 유 씨와 동생의 관계가 그랬다. 유 씨는 형제 중 장남이었다. 동생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부모님은 동생을 자랑스러워했다. 유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부모님의 관심을 덜 받았다. 유 씨는 동생을 볼 때마다 불편했다. 질투가 났고 경쟁 의식이 생겼고 멀어지게 되었다. 형제인데도 편하게 만나지 못했다. 항상 비교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 동생은 처음으로 형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유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동생이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쓸데없이 질투했는지 깨달았다. 비교 때문에 진짜 동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도 진짜 위안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내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성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낫다는 착각 속에서 잠시 안도할 뿐이다. 58세 남 씨가 이것을 깨달았다. 남 씨는 오랫동안 직장 동료의 실패를 보며 이안을 얻었다. 그 동료가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안심했고 승진해서 밀리면 기뻤다. 나는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남 씨는 깨달았다. 이렇게 산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남의 불행을 보며 이안받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것.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비교가 진짜 자신을 잃게 한다는 것. 비교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교를 멈춰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쇼펜하우어만이 이 문제를 본 것은 아니다. 그대여, 다른 철학자들도 비교와 질투,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먼저 프리드리히 니체를 보자.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추종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길을 갔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보다 더 냉혹했다. 그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니체는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원한 또는 원망을 뜻한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깊은 질투와 그 질투를 정당화하려는 심리 메커니즘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증오한다. 하지만 그 증오를 직접 표현할 수 없기에 강한 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보다 더 날카롭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했지만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의 불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니체의 관찰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첫 번째를 선택한다. 자신을 향상시키려 한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두 번째를 선택한다. 남을 끌어내리려 한다. 그리고 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을 느낀다. 니체는 이것을 비난했을까? 아니다. 니체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그대는 강한 자가 될 것인가? 약한 자가 될 것인가? 반면 에피쿠로스는 다른 접근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비교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족한 것에 대한 인식은 비교에서 온다. 비교하지 않으면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핵심이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욕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삶을 살라고 권했다.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정원이 있는 집,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빵과 물,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왜 그럴까? 큰 집을 가지면 더 큰 집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 더 화려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작은 정원에 만족하면, 빵과 물에 만족하면 비교가 사라진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사람들은 철학을 논하고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우정을 즐겼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만족했다.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비교의 무의미함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라. 오직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라. 마르쿠스에게는 질투할 대상이 없었다. 그는 이미 정점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정점에 있어도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는 내면으로 향했다. 외부의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자신의 덕을 가꾸는 데 집중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였다. 그는 마르쿠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비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다.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 남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동양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장자는 이런 우화를 남겼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는 걱정했다. 이제 어떻게 걸어 다니지? 그런데 다음 날 발을 잃은 사람을 보았다. 그 순간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행복해졌는가? 아니다. 이제 그는 발을 잃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안을 얻을 뿐이다. 이것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다. 장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봐도 끝이 없고 아래를 봐도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비교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붓다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욕망의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온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나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붓다는 이 고리를 끊으라고 가르쳤다. 비교를 멈추고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쉽지 않다. 붓다 자신도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보는 것,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다. 이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은 진짜 위안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비교에서 벗어날 때 온다.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현대 심리학의 조언을 들어볼 차례다. 현대 심리학은 쇼펜하우어와 다른 철학자들의 통찰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대여, 심리학자들은 비교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비교 이론을 보자.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비교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본능이다. 페스팅거는 두 종류의 비교를 구분했다. 상향 비교 (upward comparison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하향 비교 (downward comparison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이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페스팅거의 후속 연구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다. 비교 자체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할 수 있다. 작년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한 달 전의 나보다 성장했는가? 이런 식의 비교는 건강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자기결정이론을 보자.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결정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있다. 자율성 autonomy,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 유능감 competence,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 관계성 relatedness,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비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친다. 비교할 때 우리는 자율성을 잃는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들이 되기 때문이다. 유능감도 잃는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관계성도 손상된다. 비교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대시와 라이언은 이렇게 조언한다. 외재적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 집중하라고 말이다. 외재적 동기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들과 비교해서 나아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는 그 일 자체가 좋아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자. 외재적 동기로 그린다면 남들보다 잘 그려야 해. 인정받아야 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재적 동기로 그린다면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 색을 섞는 것이 재미있어라고 느낀다. 내재적 동기로 살 때 비교는 줄어든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덜 중요해진다. 내가 이것을 즐기는가?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긍정 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먼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셀리그먼은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다. 그는 행복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한다. 쾌락적 삶 pleasant life,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 참여적 삶 engaged life,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 나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 비교는 주로 첫 번째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남들보다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차원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에서 온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여할 때, 우리는 비교를 잊는다. 셀리그먼은 이것을 플로우 상태라고 부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드는 그 순간 말이다. 그 순간에는 비교가 사라진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디쯤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수용 전념 치료를 창시한 스티븐 헤이스는 또 다른 접근을 제시한다. 헤이스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비교하는 생각, 질투하는 감정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그것들은 더 강해진다. 대신 그는 수용을 제안한다.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없애려 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념한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한다. 비교하는 생각은 배경에 머물게 두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연구를 보자. 존 카바진을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마음 챙김의 효과를 연구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교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 저 사람은 이랬는데 나는 이랬어. 또는 미래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시가. 하지만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내 몸은 이 의자에 앉아 있다. 지금 창밖에서 새가 지저긴다. 이 순간에는 비교가 없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남들도 없다. 오직 지금, 여기, 나만 있다.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이렇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라. 남들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하라. 내재적 동기를 찾으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을 하라.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그 순간에는 비교가 사라진다. 비교하는 생각을 억압하지 말고 수용하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마음챙김을 실천하라. 이 모든 조언들은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의 한 말과 맥을 같이 한다. 비교를 멈추라.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보라.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찾으라. 하지만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그대여,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이해했다고 해서,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비교 일기를 쓰는 것이다. 57세 유 씨가 이것을 시작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시간을 낸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언제 비교했는지를 적는다. 누구와 비교했는지, 무엇을 비교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록한다.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많았다. 아침에 SNS를 보면서 친구와 비교했고, 출근길에 좋은 차를 보며 비교했고, 점심시간에 동료들 이야기를 들으며 비교했다. 유 씨는 말했다.
일기를 쓰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지 말입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거의 모든 순간에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유 씨는 패턴을 발견했다. 특히 비교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볼 때, 그리고 저녁에 피곤할 때였다. 이 시간에 비교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패턴을 알자 대응할 수 있었다. 유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바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창밖을 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다. 비교로 시작하는 대신 나 자신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62세 마 씨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마 씨는 노트를 펼친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한 것 5가지를 적는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았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있었다. 월요일에 날씨가 좋았던 것, 화요일에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수요일에 오랜 친구와 통화한 것, 목요일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금요일에 손주가 웃는 얼굴로 전화한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다. 마 씨는 말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늘 없는 것만 봤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목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루를 보내다 보니 실제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세 번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이다. 58세 배 씨는 매주 일요일을 SNS 없는 날로 정했다. 일요일 하루 동안은 SNS를 전혀 보지 않는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일요일이 기다려졌다. SNS 없는 하루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게 되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다. 배 씨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배 씨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 남들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 절대적 가치를 가진 활동을 하나 시작하는 것이다. 60세 사 씨는 서예를 시작했다.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미뤄왔던 것이다. 은퇴 후 시간이 생겨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글씨가 삐뚤빨뚤했다. 같은 반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교하며 위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 씨는 다르게 접근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주에 나와 비교했다. 지난주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서예를 하는 시간 자체를 즐겼다. 먹을 갈 때의 고요함, 붓을 들 때의 긴장감, 한 획 그을 때의 집중, 이런 것들이 좋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의미 있었다. 사 씨는 말했다.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세상 모든 비교가 사라집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못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붓과 종이와 나만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56세 아 씨는 비교하는 자신,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자신을 미워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자책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 아 씨는 접근을 바꿨다. 그 감정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정하기로 했다. 이것도 나의 일부다. 이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료가 실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이 올라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 감정을 즉시 밀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정했다. 아, 지금 나는 안도하고 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신기하게도 인정하자 그 감정이 약해졌다. 미워하고 억압할 때는 더 강해졌는데 인정하고 수용하자 저절로 사라졌다.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 아씨는 말했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6번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61세 차 씨는 매달 말에 자신을 돌아본다. 이번 달에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지난달에 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나아졌는가? 처음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조금 더 참을성이 생겼다거나,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들과 비교할 때는 항상 부족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할 때는 성장하고 있었다. 차 씨는 말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내가 얼마나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7번째,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59세 탁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다.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 웃는 얼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 그 순간들이 탁 씨에게 의미를 주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확신. 그 시간만큼은 비교가 사라졌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탁 씨는 말했다. 비교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순간 시선이 밖으로 향합니다. 나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화가 옵니다. 이 7가지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날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다. 비교 일기를 쓰다가 빼먹을 수도 있고, 감사 목록을 만들다가 중단할 수도 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하다가 SNS를 볼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향,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60세 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1년 전에는 하루 종일 비교했다면, 지금은 비교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비교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알아차립니다. 1년 전에는 남의 불행이 유일한 위안이었다면, 지금은 내 삶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말이다. 그대여, 이 말은 여전히 진실이다.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한다. 2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느끼는 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이것이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안다.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그대는 강한 자가 될 것인가? 약한 자가 될 것인가? 맘을 끌어내리며 이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올라갈 것인가? 에피쿠로스는 비교 자체를 멈추라고 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했다. 큰 욕망이 아니라 작은 기쁨에 집중하라고 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현대 심리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고 내재적 동기를 찾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감정을 수용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 모든 목소리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비교에서 벗어나라.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보라.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찾으라. 하지만 그대여, 이것은 한 번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평생 걸어가는 길이다. 어떤 날은 잘할 수 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감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다.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고 또다시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고 또다시 자신을 자책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조금씩이라도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58세 파 씨는 이렇게 말했다. 1년 전에 저는 비교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뭘 하고 있나 확인하고 낮에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밤에는 남보다 못한 나를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불안과 불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비교합니다. 여전히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보는 대신 창밖을 보는 시간, 서예를 하면서 오직 붓과 종이에만 집중하는 시간, 손주와 놀면서 그 순간만을 즐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60세 전후, 인생의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 앞에는 아마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보낼 것인가? 남들이 잘 되면 불안해하고 남들이 어려우면 안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젊었을 때는 비교가 어쩔 수 없었다. 경쟁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다. 주변의 기대를 충족해야 했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었고 증명할 것도 많이 줄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다. 남들의 시선에서, 끝없는 비교에서,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다. 60세 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뒤처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했고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동창회에 가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불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것입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제 삶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완전히 비교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자동으로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든 본능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비교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남의 불행이 유일한 위안이 아니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63세 고 씨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이것을 깨달았다. 손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보다 부자인지, 더 성공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함께 있어 주는 것, 놀아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손주를 보며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편안합니다. 남들보다 못 가졌어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손주가 웃는 얼굴로 달려오는 그 순간이 모든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한 말했다. 우리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다. 비교를 멈추고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보고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찾으라고 했다. 쉬운 길은 아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비교 일기를 쓰는 것,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 절대적 가치를 가진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감정을 수용하는 것,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진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완전히 비교를 멈추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향,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그대여,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보는 대신 창밖을 보는 것, 누군가와 비교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아,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예전보다 덜 비교하고 있구나.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내 삶에서 평화를 찾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이 시간을 비교하며 불안해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데 쓰고 싶지 않은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완전히 비교를 멈추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비록 천천히라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매 순간 할 수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눈을 뜨고 볼 때다. 비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볼 때다.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감사를 찾을 때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할 때다. 그대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함께 걸어가자.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진정한 평화로, 자유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을 보는 그 순간, 평화는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선물. 불편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걸어가자.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그대여,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던진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하여 뇌과학의 발견들을 거쳐 다양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듣고 현대 심리학의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대는 아마도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다. 맞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든 결과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인간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이것을 이해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만족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도 진짜 위안이 아니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남들이 아닌 자신을 볼 수 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할 것이다. 때로는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대여, 기억하라. 그대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이 시간을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진정한 평화를 찾는 데 쓰길 바란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SNS를 보는 대신 창밖을 보는 것, 비교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하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그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평화가 무엇인지는 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는 그 고요함을, 남의 불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그것을 나는 평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비교를 멈추는 그 순간, 이미 여기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어둡게 본 철학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 비교하는 본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대여, 이 여정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비교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전히 비교를 멈춘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20년, 30년을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선택은 그대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대가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은 그대가 이미 선택을 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다르게 살고 싶다는 것을, 비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그렇다면 시작하라. 오늘부터 말이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1년 후,
어쩌면 5년 후. 그대는 뒤를 돌아보며 깨달을 것이다. 아,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 인생의 균형과 통찰,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함께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대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그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다. 그대여,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그 길 위에서 그대를 응원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실은 때로 불편하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비교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자. 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자. 오늘부터 시작하자.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